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지난해 의문의 행적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오피스텔에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창문 밖으로 내던졌던 휴대전화 기억나십니까? 왜 던졌을까?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진상 부실장이 던지라고 했다고 최근 밝혔죠. 그렇다면 왜 던지라고 했을까? 정 부실장은 당일 새벽 5시부터 유 전 본부장의 전화를 거는데 받질 않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폰으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 김용 부원장 등 이른바 대장동 형제들과 50차례 넘게 통화를 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날아온 휴대전화, 길 건너 인도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9월 29일 아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기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겁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기 4분 전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들어왔고 오전 8시 8분부터 시작된 정진상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과의 통화도 이때 끝났습니다. 정 부실장은 이날 새벽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전날부터 당일까지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통화를 시도한 건 총 11차례. 텔레그램 통화나 아이폰 페이스타임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연락한 인물 중에는 김용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전날까지 닷새간 6차례 페이스타임으로 연락한 걸로 확인된 겁니다. 압수수색 전날 밤엔 5분 넘게 통화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압수수색 전후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유 전 본부장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19차례, 고 김문기 개발 1처 장관은 17차례 통화하거나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8시 15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오피스텔에 들이닥친 시간입니다. 이때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과 7분 39초간의 통화를 마친 시간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이 풀려가고 있는 유동규 폰의 비밀 아는 기자와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시각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8시 19분 52초.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정진상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었습니다. 8시 8분부터 아이폰 영상통화로 7분 39초간 통화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지난해 정진상 부실장은 잘못을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는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반박한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고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다음 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해 정진상 실장이 지검장과 얘기해서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장동 수사를 지휘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 응급실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해 9월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 오피스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휴대폰을 던집니다. 이 장면인데
당시의 의문이 대체 왜 던졌을까? 저폰엔 대체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의문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버려진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누구와 통화하고 그리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등이 주요 통화 상대였는데요.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과 그리고 8억 원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유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고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목적으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압수수색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제가 통화한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는 수사의 핵심 단서인 이 휴대전화가 검찰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고 싶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던지라고 했다면 왜 던지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유 전 본부장 말이 맞다면 정 실장은 왜 던지라고 했을까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이 당시의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본선이 열흘 남았는데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난 거다.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정 실장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게 지난해 10월 10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꾸린 게 9월 말이었고요. 유 전 본부장은 이 휴대전화에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 봐 이 정진상 실장이 버리라고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시 통화 과정에서 이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8억 원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런 의문도 있었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던 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아는 듯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이었어요.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수수색 전후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 당시 이 야당 의원들이 추궁을 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통해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면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나 이 회유성 대화에 대해서도 알았거나 관여를 했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직 의문이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 정진성 부실장은 압수수색 당일에 새벽 5시부터 왜 통화를 하려 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남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3시간 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의 강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돼서 미리 안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일과 이 전날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시도를 했죠. 이 압수수색 당일 새벽 5시부터는 3번이나 통화 시도를 하고 메시지를 남긴 데다 이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8분 가까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라면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정 실장 쪽에 알려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네,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정작 압수수색을 하고도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버린 이 휴대전화를 못 찾았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경찰이 찾아냈고요.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당시에 김용 부원장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검사장이 체포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입원하면 체포를 안 하기로 중앙지검장과 얘기가 됐다라고 말했다고 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급성 복통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체포가 됐죠.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부원장, 정 실장 등과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밝혀져야 할 대목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자리를 비운 채 반쪽으로 진행됐죠. 오늘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법정 시한안에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도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일이 생길 거라며 국민 신뢰를 잃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반영하고 싶은 예산 항목이 있는 만큼 일부 증액과 감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당과 협상에 임할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대통령의 당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정부 예산안을 공세하며 여야 예산안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노인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줄인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예산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노인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내년도 민생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0조 원가량 줄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그런 예산들, 우리가 대폭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신축사업 예산과 경찰국 설치 등 시행령 관련 예산은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으며 대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서 그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 시도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의 혜택을 독식하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민생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국회 예산안 처리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까지 불리는 기조실장이 4개월 만에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이 특수통 검찰 출신의 조상준 실장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터라 사퇴의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게다가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의 사퇴 의사를 밝혀 패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모두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젯밤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 실장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사건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보좌했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핵심 측근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조 실장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에서 전해 들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조상준 기조실장이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않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실장이 국정원 간부 인사 문제로 김 원장과 갈등을 빚어왔고 그만둘 때에도 김 원장을 건너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직 권한이 있는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조 실장의 사퇴 이유를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에선 개인 비위설도 제기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과 조 실장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보다도 조 실장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실장은 사의 표명 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 후임으로 김남우 전 차장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4가지 비위를 들어 검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 등 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 위원장이 반박 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즉각 다시 반박하고 종일 맞붙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위 4가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정치 탄압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간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 해석과 관련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쌍방울 대북 사업 의혹의 핵심은 북한에 뒷돈을 줬을까이죠. 이 쌍방울이 창구로 삼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이 북한이 보내온 관광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가상화폐를 보냈는지 이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유엔 제재 위반을 피하려고 이 가상화폐로 북한에 돈을 보내려 했다는 내부 진술도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52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아태협은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의 창구 역할을 했던 민간 단체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원산 금강산지구 개발에 관한 설명회. 원산은 해안 관광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가들에게 경제적 리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 사업에 적극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전직 아태협 관계자는 북측이 여러 차례 관광사업 계획서를 보냈고 지난 2019년 5월쯤 쌍방울과 관광사업 독점권을 두고 협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태협이 대북코인 사업에 뛰어든 것도 이런 쌍방울의 대북 관광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아태협의 초기 코인 사업 백서에는 코인을 북한 방문과 크루즈, 항공사업 등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려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코인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전직 아태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후 쌍방울은 평양 전세기 운항 경험이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나섰고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태협은 이와 별도로 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체 대북 코인 APP를 상장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관광사업 독점권을 대가로 북한에 건너간 외화나 코인 수익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북측과의 합의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를 설득하는데 그걸 이용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그 위조 합의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내부 문서입니다. 아태협이 북한의 조선장애자 후원회사와 맺은 합의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합의 날짜와 단체명도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다릅니다. 첫 번째 합의서는 콩기름과 의약용품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남측 경기도의 후원을 받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서는 어린이 간식용 밀가루 무상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날 같은 단체와 합의했지만 북측 단체 대표자의 서명 필체가 같지 않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남측의 아태협은 직위는 물론 서명도 없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합의서에 기재된 2019년 10월에는 아태협 안모 회장이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고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야 하는데 통일부에 신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직설적으로 했죠. 그러니까는 직인을 위조해라. 합의서를 위조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했었죠. 이 관계자는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통일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문건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실제로 합의서가 제시됐는지 확인해달란 채널A의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올린 커뮤니티 글로 인해서 아들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죠. 오늘 경찰이 그 장남을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남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장 방문 후기를 올렸습니다. 수백만 원을 따거나 잃었다고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곧바로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대표 장남을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정확한 도박 횟수나 베팅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마사지업소 성매매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증 자료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장남께서 도박 혐의로 지금 송치됐는데 이게 이제 3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드님께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보이는데요. 뭐가 없다는 걸까요? 상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안 한 거죠. 개별 의원으로서 상임위 장소에서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과 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판단위 해서 질문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김 의원의 질의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했을 텐데 네. 이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로 김 의원의 이 대목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은 헌법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의도적인 가짜뉴스 만들기에 협업했다면서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귀신 작전. 나만 당할 수는 없다면서 뭐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고 있나 보죠? 네, 여야가 모두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건 김진태 강원지사라면서 오늘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김진태 사태 이걸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예 김진태 사태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네, 김 지사가 섣부르게 채무를 갚지 않겠다, 불이행을 선언한 걸 문제 삼는 거죠. 김 지사는 채무는 갚겠다고 수습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어서 저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것이라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전임 시장이 시청사 건립에 사용한 5,200여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를 선언했던 걸 소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전임 시장 부채를 안 갚았다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민주당은요, 두 건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나중에 갚겠다면서 유예를 요청한 것이고 김진태 지사는 아예 못 갚겠다면서 책임을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김 지사는 이제 이 대표를 끌어들였고 민주당은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지자체장이 촉발한 경제 파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제의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이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냐.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 김진태 모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참에 검찰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다 표출하는 모양새인데요. 여야 모두 다른 사람 끌어들이다가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흐려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어젯밤 큰 불이 났습니다. 전체 점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69개 점포가 불에 탔는데요. 샌드위치 패널과 비닐 천막, 과일 상자 같은 물건들이 많아서 불길을 키웠고 거센 불길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먼저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변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27분 대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청과시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금세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시장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제 계속 풍이 있어요. 여기 불나면서 그 터지가 날아가면서 지금.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30명과 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3시간 반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152곳 점포 중 절반 가까운 69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가게 안은 지붕까지 새카맣게 그을렀고 타고 남은 과일과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샌드위치 팬을 가게와 가게를 나눠놓는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 비닐 천막을 사용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일 상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 팔레트 이런 것이 그 연소 확대를 조장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연간 거래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전국 3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1988년 지어져 시설이 낙후돼 꾸준히 이전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규모가 워낙 커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난달 자체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관련 문제가 지적돼 보완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피는 한편 전기 누전,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상값이 적힌 장부까지 타버려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도 힘듭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천장 구조물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탄식과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상해서 장사 다 끝났고 마음은 답답하고 뭐 가게 전부 다 돌려가야지 뭐 나가는 거. 지붕이 다 늘어앉아 보니까 열기가 원체 세니까 녹아버려. 한두 달 만에 끝나겠어요. 조금이라도 건질 게 있을까 살펴보지만 야속하게도 시커먼 잔해만 쏟아집니다. 우리 가게만 해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되지. 물건만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나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 이번 화재가 인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0년 전 만들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재는 없는 거예요. 시설을 완전 노후돼놓고 도매세 안에 수돗물에 농물 온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시뻘건 화염에 놀란 주민들의 걱정은 제보 영상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터지는 거. 혹시나 불이 번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팍팍 소리가 나면서 연기 같은 게 위로 진짜 새까맣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농산물은 물론 외상값이 적힌 장부까지 불에 타 피해 규모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임시 경매장과 점포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상인들은 다가올 연말 대목을 놓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흘 전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승객 일부가 어젯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여행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대체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공편이 없어 발이 묶였던 체류객과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1명 등 125명이 귀국했습니다. 승객들은 당시 공포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약간 놀랍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시고 그래도 무사히 잘 착륙했다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여기부터 올라가지고 쿵 하고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근데 막 그 영화처럼 들리시 왔다 갔다 하고 먼저 보냈어요. 죽는 줄 알고 마지막 인사했죠. 사고 후 항공사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분들하고 뭐 몇몇 분들이 앉아 계셨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가버리고 필리핀 직원 4명만 있고 한두 명은 대동을 해서 설명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 여객기는 여전히 활주로 위에 멈춰 있습니다. 기체를 옮길 대형 크레인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국토부는 필리핀 당국과 함께 현지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오늘 현지 조사에서 착륙 당시 ABS, 즉 바퀴 잠김 방지식 제동 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이 갑자기 인도 위로 돌진해 상점 안을 덮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조용한 옷가게 안. 갑자기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지고 차량 한 대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진열대와 마네킹이 넘어지고 바로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가게 직원도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서울 강동구 천호역 앞 인도로 돌진한 뒤 상점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여성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차가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고 차량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잠깐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경기 광명의 아파트에서는 4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집에 와서 보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등 3명을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고모 씨입니다.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고 씨는 어젯밤 11시 반 PC방에 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며 직접 신고했습니다. 3사람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현관문 앞쪽에는 핏자국도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풀숲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옷가지를 발견했는데 남편 것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CCTV 사각지대인 아파트 현관 비상계단 옆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범행 도구와 증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출할 때 옷과 돌아왔을 때 옷이 달랐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이유를 추궁했고 남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남편은 1년여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생활고로 아내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근하지 없어요. 되게 싸늘하고 엄마가 항상 늘 외로워 보여요. 나 행복해 이게 아니라 늘 항상 날이 없어요. 경찰은 시신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충격받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교육청은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모가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키웠다. 돼지보다 못한 놈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욕설들이 가득합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 A씨가 5학년 학생 12명에게 한 말입니다. 일단 교실 자체가 되게 두려워해. 나는 정말 사랑으로 키운 아이인데. 발단은 지난 13일 1학년 담임인 A씨가 교차 수업으로 5학년 교실 청소 지도를 하던 중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교사는 지난 21일 다시 5학년 교실로 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말리는 다른 교사와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친구는 문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 길을 막는 애도 있고. 파장이 커지자 해당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이 호소장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른들을 나쁘게 해서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 부모들은 다시는 교단에 돌아와선 안 된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최근 학부모 민원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 판단이 흐려졌다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이번엔 마약을 통조림캔에 숨겨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도소 안에서 밀수를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가정집 거실. 경찰이 금고를 열자 작은 쇼핑백마다 5만 원권 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빠가 5천만 원 한거 누가 갖다 준 거야? 경찰이 마약 밀수 조직 일당의 집에서 범죄 수익금을 압수하는 겁니다. 종이 상자를 가득 채운 식료품 통조림 캔. 캔 속에 들어있던 건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이었습니다. 지난 4월 일당은 동남아 국가에서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모두 3.54kg,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1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밀수를 지휘한 총책은 60대 남성 A씨. 2년 전 동남아 국가에서 마약 밀수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 중에도 SNS를 통해 마약 밀수출을 총괄 지휘해온 겁니다. 아마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텔레그램을 하는 걸로 봐서는. A씨의 밀수에는 20대 딸과 80대 어머니까지 3대가 가담했습니다. 압수된 범죄 수익금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A씨의 딸 집에서 발견됐고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누군가에게 헤로인을 전달하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 등 일당 10명 중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현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국내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오늘 팩트맨 서울 광장시장에서 시작합니다. 방금 사온 꼬마 김밥인데요.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해서 마약 김밥이라고도 하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이렇게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것도 맞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따져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이란 이름이 붙은 상표를 쓰게 해달라며 특허청에 접수한 사례 15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됐는데요. 상표법에 따라 범죄와 연관성 있는 표현 등은 상표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마약베개라는 상표가 정식 등록됐습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업체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데요. 이때 업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놨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마약이 내장된 베개가 아니라 편에서 중독될 것 같은 베개로 인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업체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약이란 말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 관련 상표가 이미 7건이나 정식 출원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속된 논란 속에 상표를 교체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지면 그게 이제 선호도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표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면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 우리 업체들이 마약 표현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빠짐 사고를 당하는 스몬비족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이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올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플랫폼에 서서도, 지하철에 타고 내릴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가끔 내릴 때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 SNS 많이 하니까 그냥 계속 그게 일상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열차와 승강장 사이 15cm 틈에 발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136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 30대 26%로 2030 비중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고문구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역사 바닥 곳곳에 붙어 있지만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부주의로 발생한 발빠짐 사고의 경우 승객 책임이라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발이나 허벅지가 긁히면서 심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빠져나오시면서 이렇게 힘을 주다가 골절이나 염좌,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 시야폭은 56%, 전방 주시율은 85%로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잡한 도로나 횡단보도, 지하철 승강장에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최근 경남 마산만 일대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죠. 산소 부족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우리 남해바다 물속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데드존이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정다은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저는 남해 마산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집단 폐사한 정어리떼가 떠오른 곳인데요. 지금도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죽은 정어리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정어리떼 집단 폐사가 이어진 지 벌써 한 달째. 황당하죠, 한마디로. 한 며칠 정도는 이런 현상이 또 안 생기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도 보니까. 지금까지 수거한 양만 200톤이 넘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성어가 되면은 우리한테는 고수익이 되는데 뭐 어린 물고기가 죽어 있으니까 좀 마음은 아프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원인 조사에 나선 결과 산소 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사가 발생한 해역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을 했고요. 산소 부족으로 폐사할 때 특이 증상인 입을 벌린 폐사체가 다수 발견되었고요. 떼를 지어 다니는 정어리는 산소 소비량이 많은데 산소가 부족한 해역에 들어와 집단 질식사했다는 겁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해역은 수심 4m부터 바닥 지점까지의 산소 농도가 특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 윗물과 아랫물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윗물이 데워지고 차가운 아랫물과 밀도 차이로 섞이지 않으면서 산소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농도가 낮게 나타난 인근 진해만 수중 촬영한 영상을 보니 해초나 물고기가 없고 사막처럼 모래만 보입니다. 산소가 없다 보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아마 생물이 죽거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딴 데로 아마 이동을 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바닷속 데드존이 된 겁니다. 기후 변화에서 진해만뿐만 아니라 다른 남해 쪽, 그다음에 서해 쪽 이쪽부터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진해만 일대 산소 부족 수역은 매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가덕도에서도 전례 없이 숭어떼가 집단 폐사하고 처음이죠. 우리 어촌계의 종료 사업입니다. 숭어떼리가. 주민들이 그런 거 있으면 또 숭어 죽는다 때라지만 우리 다 일찍거립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통영 연안에 정어리떼가 출몰하는 등 남해안에서 이변이 속출하면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체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연안에 많이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정어리가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수역의 생태계. 바닷속 재앙은 주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짜장면, 칼국수, 김밥, 이제 외식 물가 안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급등한 식재료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한 차례씩 올린 음식값을 또 올릴 수도 없는 상인들 속이 탑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장수영 씨. 전례 없이 오른 물가에 머리가 아픕니다. 한 달에 20통씩 쓰는 18리터 식용유는 5만 원에서 7만 원이 됐고 해물과 고기까지 10% 넘게 올랐습니다. 원래
식자재 값이 제가 한 1,500에서 1,600이 드는데 지금은 기본 2,200이 넘게 나와요. 이미 지난해 11월 한 차례 가격을 올린 탓에 또 올릴 수도 없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또 올리면 손님들이 어떠시겠어요?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음식은 우리 하는 데까지 우선 해보자. 근데 진짜 이제 끝까지 왔어요.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오르는 상황. 결국 올 3분기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식재료값이 오르니 음식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짜장면 가격 평균은 6,300원으로 1년 만에 14% 가까이 올랐는데요. 칼국수와 김밥도 각각 12.9%, 11.5% 더 비싸졌습니다. 국수 한 그릇 사 먹기도 망설여집니다. 칼국수 5,000원, 6,000원이면 먹었었는데 지금은 8,000원, 9,000원이에요.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지금은 부담이 많이 되죠.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파스타 가격 같은 데 갔는데 예전에는 한 1인분에 8,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한 거의 2배나. 이런 가운데 국내 간장업체 1위 샘표는 9개월 만에 간장 17종의 가격을 11.5% 올립니다. 올 초 한 차례 올린 가격을 또 한 번 올리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서핑은 파도가 높아지는 가을부터 제철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이번 서핑 시즌, 10대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다의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습니다. 서핑 명소 강원도 양양에선 대표 선발 포인트가 걸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핑이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도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10대들의 영파워입니다. 올림픽 종목인 쇼트보드 32강 진출자 중 7명이 10대였습니다. 현역 국가대표들을 제친 깜짝 우승의 주인공도 16살 샛별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탈 때 엄청 재밌어요. 좀 더 잘 타서 올림픽 나가는 게 목표예요. 카노아의 아버지는 캐나다 출신으로 패들보드를 우리나라에 알린 주인공입니다. 기계체조 대표 상비군이었던 어머니로부터는 운동신경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다른 부모의 지원 아래 카노아의 실력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좋은 파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대회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파도가 좋은 날을 분석해 대회 시작 5일 전에 개막을 공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방식입니다. 100%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대들의 성장, 대회 수준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서핑 경쟁력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심에서도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빌딩 사이로 곱게 물든 단풍의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당분간 쾌청한 하늘 속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서 갈수록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토요일까지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는 그 밖에 동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8도, 대전은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져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 협치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굳이 협치 대신에 협력이라고 말해서 야당을 무시한다는 논란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민주당은요, 시정연설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 지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사과해라며 반말로 야유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정치, 이 헌정사상 처음 보는 씁쓸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너지는 정치 마지노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